USB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여기 안에 내가 그 남자랑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 다 들어있다. 정유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아니야. 그건 그냥 상담이었어. 오해야. 하지만 나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되물었다. 상담? 그럼 레지던스에서 껴안고 키스한 것도 상담이었어?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피부까지 창백해진 아내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더는 어떤 말도 꺼내지 못했다. 모든 거짓말은 USB 속 증거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결혼 13년, 함께 쌓아 올린 시간들은 한순간에 조각나 버렸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오해나 말싸움이 아니었다. 이미 선택은 끝났고 이제 남은 건 대가뿐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가정은 믿음으로 지켜진다고. 하지만 믿음이 깨졌을 때 남는 건 차갑고 잔인한 진실뿐이다.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그리고 그 복수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서늘할 것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내 이름은 서인규다. 52, 서울 강남에서 타일 시공과 리모델링 공방을 지켜온 세월이 20년이다. 화려하지도 눈에 띄지도 않았지만 손때 묻은 장비와 도면이 곧 내 인생이었다. 현장에서 묵묵히 버틴 덕에 거래처와 동네 사람들은 나를 믿음직한 사람이라 불렀다. 새벽 6시에 나가 밤 9시에야 돌아오는 똑같지만 무거운 하루가 내 일상이었다. 아내 정유리는 43. 강남 한복판 뷰티살롱에서 실장으로 일하며 VIP 고객들을 상대했다. SNS 팔로워가 10,000명에 이르렀고 뷰티 브랜드에서 협찬 제안을 받을 만큼 업계에서 이름을 알렸다. 처음엔 그 열정이 자랑스러웠다. 서로 바쁘더라도 주말이면 일부러 시간을 내 함께 외식을 하거나 영화를 보며 부부라는 이름을 지켜왔다. 결혼한 지도 13에 그럭저럭 평범한 맞벌이 부부라 여겼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균열이 번져나갔다. 주말마다 고객 상담이니 세미나니 직원 교육이니 하며 살롱을 나서는 날이 늘어났다. 나는 더 열심히 살겠지 하며 애써 이해했지만 언젠가부터 그 발걸음이 수상하게만 보였다. 유리는 변했다. 화장은 점점 진해졌고 옷차림은 한결 화려해졌다. 새 향수 냄새가 집안에 퍼졌고 집에 들어오면 휴대폰은 늘 뒤집힌 채 테이블 위에 놓였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알림음이 울리면 곧장 다른 방으로 들어가 통화를 했다. 예전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늘 현장에 매여 있었고 견적서와 자재 관리에 파묻혀 살았다. 그래서 아내의 변화와 낯선 뒤척을 애써 모른 척하며 넘겨왔다. 그러던 어느 날 차가 정비소에 들어가 대차를 받았다.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을 켜자 최근 목적지 목록에 낯선 이름이 눈에 띄었다. 한강뷰 서비스드 레지던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업무상이라면 카페도 살롱도 충분했다. 굳이 레지던스를 찾을 이유가 있을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혹시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달래보았다. 그러나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다가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다. 퇴근 시간이 들쭉날쭉해졌다. 살롱은 6시면 문을 닫는데 요즘 유리는 9시, 10시를 넘겨 들어오는 날이 잦았다. 마감 정리가 길어졌어. 손님이 늦게 와서 어쩔 수 없었어. 직원들이랑 회식이 있었어. 이유는 언제나 그럴듯했지만 그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주말 외출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어디를 가든 같이 갈래? 하고 묻던 사람이 이제는 말도 없이 혼자 나갔다. 신제품 세미나가 있어. 선배한테 상담을 받아야 해. 그 말들은 점점 변명처럼 들렸다. 서운함보다 먼저 다가온 건 의심이었다. 외모도 달라졌다. 화장은 한결 짙어졌고 옷차림은 세심하게 공들인 티가 났다. 새 향수 냄새가 집 안에 스며들었다. 처음엔 직업 특성상 자기 관리에 철저해진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분명 누군가를 의식한 치장처럼 보였다. 나는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 대차에 달린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다행히 메모리 카드가 덮어 쓰이지 않은 상태였고
타일 공사하며 전자장비를 만져온 덕분에 복원 프로그램도 다룰 줄 알았다. 삭제된 영상 속에서 나는 믿기 힘든 장면을 보았다. 유린이 낯선 남자와 함께 차에 타고 있었다. 남자는 키가 크고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친밀하게 웃었다. 낯선 이와는 거리를 두던 아내가 완전히 다른 얼굴로 그와 있었다. 영상을 돌려보니 두 사람은 어느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시각은 오후 2시. 유린이 늘 말하던 살롱 브레이크 타임과 정확히 겹쳤다. 건물 외벽에는 한태석 피부과라는 간판이 뚜렷하게 붙어 있었다. 나는 곧장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강남에서 개원한 지 3년 된 피부과. 원장은 45, 한태석.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 속 인물은 블랙박스에 찍힌 남자와 같았다. 가족처럼 성심껏 진료합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속이 뒤틀렸다.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면서 무슨 가족 타령인가. 며칠 뒤 나는 점심시간을 맞춰 그 건물 앞에 차를 세웠다. 예상대로 오후 2시가 되자 유린의 차가 지하로 들어갔다. 30분쯤 지나 유린과 한태석이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차에 올랐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뒤를 밟았다. 그들이 향한 곳은 청담 근처의 한적한 카페였다. 나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멀찍이서 지켜봤다. 구석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의 표정이 똑똑히 보였다. 유리는 내가 알던 얼굴이 아니었다. 눈빛은 환하게 빛났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으며 그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다. 내 앞에서 늘 무표정하던 그녀가 그 순간만큼은 소녀처럼 생기를 띠고 있었다.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서며 주차장에서 서로를 껴안았다. 그리고 망설임도 없이 입술을 포겠다. 그 장면은 한순간이 아니었다. 몇 분 동안 이어졌다. 나는 차 안에서 손이 덜덜 떨렸다. 13년 함께 쌓아 올린 시간이 눈앞에서 산산이 조각나고 있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다는 현실이 숨을 막을 만큼 선명하게 다가왔다. 나는 며칠을 더 지켜봤다. 그들의 만남은 규칙처럼 이어졌다. 일주일에 2-3번, 대부분은 평일 오후 살롱 브레이크 타임, 때로는 주말까지 시간을 내서 만났다. 피부과 근처, 청담 카페, 조금 떨어진 레스토랑. 장소는 달랐지만 목적은 같았다. 어떤 날은 결국 레지던스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확인했다. 나는 발로도 움직였다. 근처 상권을 돌며 자연스레 떠봤다. 혹시 그 피부과 원장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카페 사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한태석 원장이요? 젊고 잘생겼죠. 개업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환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요. 특히 여성 환자들이 자주 오더라고요. 말끝에는 은근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다. 살롱 근처 상인들에게도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다. 요즘 점장님이 피부과 다니신다면서요? 원장이랑 꽤 친하신가 보던데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 이름과 아내의 행적이 하나로 이어졌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피부관리 받으러 간다던 말, 새로운 시술법 세미나라던 핑계, 늦은 귀가, 휴대폰을 뒤집어 두던 습관. 모두가 한 남자를 향한 거짓말이었다. 나는 확신했다. 정유린이 한태석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나는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았다. 고함을 지르고 싸운다고 해서 이 상황이 끝날 리 없었다. 13년의 결혼 생활을 허무하게 무너뜨리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가 선택한 길이라면 나도 내 방식대로 대응할 뿐이었다. 냉정하게, 치밀하게. 나는 한태석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다. SNS 계정을 뒤지고 환자 리뷰 사이트를 샅샅이 훑었다. 의사면허 검색까지 하자 그의 이력이 드러났다. 45, 결혼 10년 차,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을 둔 가장. 겉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삶이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껍데기 속은 거짓으로 가득했다. SNS에는 끊임없이 가족 사진이 올라왔다. 가족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아내와 아이 덕분에 오늘도 힘냅니다. 행복한 남편,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뒤에서는 남의 아내와 은밀히 만나는 주제에 피부과 홈페이지 원장 소개란에도 가족 사진이 당당히 실려 있었다. 그 옆에는 그의 아내 오세라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41살. 사진 속 그녀는 단정하고 온화해 보였다. 작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은 그저 평범한 주부의 일상이었다.
나는 그 사진 앞에서 오래 멈춰 섰다. 이 여자가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무너질까? 그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졌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 혼자 짊어질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할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오세라 역시 알 권리가 있었다. 나는 그녀를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SNS를 통해 연락처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한태석 피부과 계정에 가족 계정이 태그되어 있었으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한태석 원장님의 부인이신 오세라님 맞으시죠?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남편분과 관련해 꼭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잠시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뒤 경계심이 묻어나는 답장이 돌아왔다. 누구시죠?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남편 일이라면 병원으로 연락하시면 되지 않나요? 나는 손가락을 굳게 모으고 다시 적었다. 죄송하지만 병원에서 말씀드리기엔 부적절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부인께서 직접 아셔야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오세라는 마침내 답을 보내왔다.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만나보겠습니다. 다만 아이가 있어서 낮 시간 학교에 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다음날 오후 2시 피부과에서 멀리 떨어진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나는 1시간 일찍 도착했다. 손에 땀이 맺히고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사진에서 보던 모습보다 실물은 훨씬 단정하고 차분했다. 주위를 조심스레 살피며 내 앞에 다가와 물었다. 혹시 연락 주신 분이세요? 나는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앉으시죠. 오세라는 커피를 주문했지만 잔을 손에 쥔 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대체 무슨 일이신가요? 남편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나는 한 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더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정말 죄송하지만 남편분과 제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나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꺼냈다. 블랙박스에서 캡처한 사진, 레지던스 주차장에서 나란히 걷는 모습, 카페 구석에서 다정히 앉아있는 장면. 종이가 테이블 위에 펼쳐질수록 그녀의 얼굴빛은 점점 창백해졌다. 특히 주차장에서 서로를 껴안는 장면이 나오자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말을 잃었다. 이게 언제 찍힌 건가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만나는 것 같더군요. 내 말을 들은 오세라는 한참을 침묵했다. 커피는 식어가고 그녀의 손가락은 잔을 꼭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남편이 요즘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새로 개원해서 바쁘다고만 했는데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리고 핸드폰도 잠금을 걸어놨죠.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했다. 혹시 최근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짜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확인한 날과 겹치는지 보고 싶습니다. 오세라는 핸드폰 캘린더를 여러 몇 장을 넘겨보다가 멈췄다. 이윽고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말했다. 맞아요. 여기 적힌 날짜들이 전부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이에요. 의심의 여지는 더는 없었다. 변명의 길도 닫혔다. 한참 동안 침묵하던 오세라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차분하고 단단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생각은 없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 그녀의 눈빛이 강철처럼 굳어졌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되갚아 줍시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아이를 돌보던 평범한 주부의 얼굴은 사라지고 배신에 맞선 여자의 얼굴이 눈앞에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생각하십니까? 오세라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기더니 차갑게 말했다. 당신 아내와 제 남편이 우리를 속이고 만났잖아요. 우리도 한번 만나줍시다. 물론 실제로 무언가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우리에게 안겨준 배신감을 그대로 돌려주자는 겁니다. 그 말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가 이토록 담대할 줄은 몰랐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오세라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선을 넘은 건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망설일 이유가 없죠. 불륜을 저지르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충격을 받는 순간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감정적으로 소리 지르고 싸우는 대신 날카롭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로 한 것이다. 법적으로도 대응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번은 같은 방식으로 갚아주고 싶어요. 오세라의 말에 나는 고개를 깊이 끄덕였다. 며칠 뒤 나는 유린에게 출장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전주의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현장이 들어왔어. 며칠 내려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얼마나 걸려? 짧은 질문이었지만 목소리에는 묘한 기대로움이 묻어 있었다. 내가 없는 동안 더 자유롭게 한태석과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한 듯했다. 일주일은 걸릴 거야. 규모도 크고 까다로운 공사라 계속 있어야 해.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돈 많이 벌어야지. 말은 걱정하는 듯 들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가볍고 환했다. 다음 날 나는 커다란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다. 출장을 간다며 아내 앞에서 태연하게 연기했지만 실제로는 집 근처 레지던스에 들어가 하루 묵었다. 그 사이에도 오세라와는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지막 준비를 다졌다. 내일 밤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오겠습니다. 어머니께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할 거예요. 요즘 아내는 보통 몇 시쯤 들어옵니까? 9시에서 10시 사이예요. 거의 늘 그 남자와 함께 있다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8시쯤 우리 집에서 만나죠. 나는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오세라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는 오히려 약한 겁니다. 그날 밤 그녀는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미 죄를 저지른 건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저할 이유는 없죠.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우리는 집안을 꾸몄다. 마치 결혼 초 신혼집을 재현하듯. 침실에는 향초 불빛이 흔들렸고 침대 옆에는 장미꽃잎을 흩뿌렸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 2개가 가지런히 놓였다. 그 모든 장치는 오직 한 사람, 유린의 충격을 위해 준비된 무대였다. 나는 문득 아내가 특별한 날마다 방을 꾸며 놓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는 사랑의 표시였지만 이제는 배신을 되갚기 위한 장치로 변했다. 완벽하네요.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충격을 받을 겁니다. 오세라가 낮게 속삭였다. 시계는 밤 9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평소 유린이 늦게 들어오는 바로 그 시간. 우리는 침대의 가장자리에 앉아 이불을 덮었다. 서로 어색한 기운이 있었지만 복수라는 공통된 목적이 우리를 묶어두었다. 정말 들어올까요? 오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신발 벗는 소리, 가방 내려놓는 소리, 그리고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 평소보다 한결 가벼운 걸음이었다. 출장 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이겠지. 이제 시작입니다. 나는 낮게 속삭였다. 옆에서 오세라가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곧 발소리가 침실 문 앞에서 멈추었고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문이 열렸다. 어둠 속에서 눈을 적응시키려던 유리는 곧 전등 스위치를 더듬었다. 그러다 손끝이 멈췄다. 방 안가득 퍼진 향초 냄새와 장미향, 익숙지 않은 기운을 감지한 것이다. 뭐지? 그녀가 낮게 중얼거리고 불을 켰다. 순간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났다. 이불 아래 나와 오세라. 그녀는 내 어깨에 고개를 기댄 채 있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팔을 감싸고 있었다. 정유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피가 빠져나간 얼굴, 떨리는 손끝, 귀신이라도 본 듯 몸이 굳어 있었다. 뭐야, 이게 대체 뭐야?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고지어 비명처럼 고함이 뒤따랐다. 미쳤어, 정말 미쳤어.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벌써 왔네. 생각보다 일찍 들어왔구나.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담담히 내뱉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이게 대체 뭐야? 유린이 다급하게 달려들었다. 그 순간 오세라가 차분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낯선 여자가 내 아내의 침실 한가운데 서 있는 광경. 유린의 눈이 더 커졌다. 당신은 누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는 오세라라고 합니다. 한태석 원장의 아내예요. 요즘 많이 만나고 계시던데요.
그 한마디에 유린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졌다. 아니야, 그건 오해야. 그런 사이 아니야. 급하게 변명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스스로도 그 거짓이 통하지 않을 걸 알았던 것이다.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오해라고? 그럼 레지던스에서는 뭘 했는데? 주차장에서 껴안고 입 맞춘 건 뭐야? 피부 상담이라도 한 거냐? 그녀의 몸이 휘청였다.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너무 뻔하게 움직였으니까. 블랙박스에도 찍혔고 사진도 다 있어. 그때 오세라가 났지만 단호하게 덧붙였다. 남편과 즐겁게 지내셨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만나봤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 공기는 얼음처럼 굳어졌다. 유리는 충격에 휩싸여 거의 바닥에 무너져 내릴 뻔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떨리는 목소리에 울먹임이 섞여 있었다. 나는 더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침대 옆 탁자에 올려두었던 USB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차갑게 물으며 USB를 높이 들어 보였다. 정유린의 시선이 떨리며 USB에 꽂혔다.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데요? 나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대답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당신과 그 남자가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레지던스 예약 메일, 주차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캡처 화면까지. 거짓말할 수 없는 증거들 말입니다. 그녀의 얼굴빛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한 달 전이다. 내 차 내비게이션에 찍힌 레지던스 주소를 본 순간부터 블랙박스를 복구해 보니 모든 게 다 나왔다. 그때 오세라가 조용히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다. 한 장씩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담담히 말했다. 이건 이혼 수장 사본입니다. 그리고 이건 위자료 청구서. 당신과 제 남편에게 곧 전달될 겁니다. 정유리는 서류 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물었다. 정말 이혼할 겁니까? 이렇게 끝내자는 거예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끝내야지. 그리고 위자료도 반드시 받아낼 거다. 너와 그 남자, 두 사람 모두에게서. 정유리는 안간힘을 다해 변명했다. 처음엔 그냥 친한 사이였어요. 피부 관리 받다가 상담하다 보니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그 말에 오세라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우린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고요. 단지 당신과 제 남편이 우리를 짓밟았을 때 우리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대로 돌려드린 겁니다. 그 순간 정유리는 자신이 완전히 속았음을 깨달은 듯 눈을 크게 떴다. 정말 아무 일도 안 한 거야? 나는 차갑게 응수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무너지는 감정, 그게 바로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겪은 거다. 정유리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듯 중얼거렸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나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끝이 아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다. 다만 그 시작에는 내가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따라올 뿐이지. 그날 밤이 지나고 나는 오세라와 함께 곧장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우리가 내민 증거를 하나씩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승소 확률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상간자 소송은 거의 확실하네요. USB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블랙박스 영상, 레지던스 출입 기록, 주차장 사진, 카드 사용 내역. 변호사는 감탄하듯 덧붙였다. 요즘 불륜 사건에서 이렇게 명확한 증거를 한꺼번에 갖고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유리는 초반부터 간절하게 매달렸다. 우리끼리 합의합시다. 법정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조용히 정리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나는 단호히 잘라냈다. 이미 충분히 기회 줬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 끝까지 가자. 오세라 역시 남편 한태석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일시적인 실수였다. 마음이 잠시 흔들린 거다. 태석은 변명했지만 레지던스 출입 사진 앞에서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소송이 진행되자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정유린이 일하던 강남 뷰티살롱 원장은 고객들의 눈치를 보며 차갑게 결단했다. 가게 이미지가 너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더는 함께할 수 없겠네요. 결국 그녀는 해고당했다. SNS 팔로워 수천 명을 자랑하던 계정에도 악플이 빗발쳤다.
가족을 배신하는 사람이 뷰티 제품을 홍보한다고? 남의 삶을 무너뜨린 사람이 무슨 자신감으로 방송을 해? 협찬사들은 연락을 끊었고 광고 제안도 모두 사라졌다. 반짝이던 계정은 순식간에 조롱과 비난의 공간으로 변해갔다. 한태석의 피부가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원장이 환자와 부정을 저질렀다는데 누가 믿고 진료를 받겠어요. 예약 취소가 이어졌고 특히 여성 고객들은 발길을 완전히 끊었다. 결국 건물주까지 나서서 병원 이미지가 떨어져 다른 임차인들까지 피해본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태석은 병원을 닫고 도망치듯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륜 의사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아무리 해명하려 해도 번번이 조롱만 돌아왔다. 반면 오세라는 친정의 도움을 받아 회계 사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급여는 많지 않아도 아이와 살기엔 충분해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이제 제 뜻대로 살 수 있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던 모습은 사라지고 담담한 웃음이 자리를 대신했다. 아이와 손을 잡고 출근하는 그녀의 모습은 새로운 삶을 찾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힘든 과정을 잘 버텨내셨네요. 덕분에 저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세라는 잔잔히 대답했다. 남편의 진짜 얼굴을 알게 돼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몰랐다면 평생 숨고 살았겠죠.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지만 더는 자주 만나지 않기로 했다. 복수는 함께 했지만 앞으로의 길은 각자가 따로 걸어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녀와 나 사이에는 공통의 상처와 공모의 기억이 있었지만 그것이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질 수는 없었다. 우린 서로를 구원했지만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했다. 몇 달이 흐른 끝에 소송은 마무리되었다. 나는 정유린에게서 2천만 원, 한태석에게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냈다. 오세라 역시 비슷한 금액을 받아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얹혀있던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듯했다. 돈에 많고 적음을 떠나 배신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내 삶을 정당화해 주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 작업장에서 타일을 자르던 내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입금 완료. 상간자 위자료 3천만 원. 나는 기계를 멈추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맑은 하늘, 차가운 바람. 그 순간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났음을 실감했다. 그러나 그 끝은 곧 또 다른 시작이었다. 나는 잿더미 위에 홀로 서 있었다. 무너진 가정, 사라진 일상, 텅 빈 집. 모든 것이 사라진 듯 보였지만 그 공허 속에서 오히려 진실한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정유리는 고향 부산에서, 한태석은 대구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버티고 있겠지. 그러나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들의 이름은 이미 불륜이라는 단어와 함께 각인돼 버렸으니까. 나는 망가진 삶 속에서도 묵묵히 내 자리를 지켰다. 공방은 여전히 내 손때 묻은 도구와 함께 돌아가고 있었고 내 하루는 단조롭지만 확실했다. 더 이상 거짓을 감추지 않아도 되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나는 자유를 느꼈다. 나는 무너졌지만 다시 서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하늘은 유난히 맑고 깨끗했다. 희한하게도 마음은 복수를 끝냈다는 성취감보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정리됐다는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13년의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막을 내리리라곤 상상조차 못했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결말이었다. 정유리는 고향 부산으로 내려갔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친정 근처에서 작은 미용실을 열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화려했던 시절, 수천 팔로워를 자랑하던 SNS 속의 인기와 주목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숨어 사는 듯했다. 과거에는 손님들 앞에서 당당히 웃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따라다니는 삶일 것이다. 한태석은 대구에서 다시 피부과를 열었다고 했다. 하지만 한번 찍힌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환자들은 이미 등을 돌렸고 그는 예전 같은 명성을 되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가 아무리 화려한 간판을 다시 내걸어도 그 이름 석자가 떠오르는 순간 사람들은 불륜의 그림자를 먼저 떠올릴 테니까. 나는 여전히 혼자 공방을 지켜내고 있었다. 새벽에 나가 현장을 돌고 저녁이면 돌아와 간단히 끼니를 때우고 텔레비전을 켜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단조로운 생활이었지만 속은 편했다.
거짓말할 필요도 눈치를 볼 이유도 없었으니까. 손에 익은 타일과 장비들, 반복되는 하루가 어쩌면 나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가끔은 오세라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다. 한 번은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가볍게 고개만 숙이고 지나쳤다. 우리는 같은 상처를 공유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치유해야 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담담했고 오히려 나보다 더 빨리 일상을 회복해가는 듯 보였다. 그 모습에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허전함이 스쳤다. 혼자가 된 삶은 의외로 조용하고 담백했다. 주말이면 예전처럼 가족 외식이나 영화 대신 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집에서 간단한 요리를 해 먹었다. 소박하지만 솔직한 생활, 누군가를 속이지 않아도 되는 일상은 내게 새로운 평화를 주었다. 어느 저녁 맥주 한 잔을 홀로 기울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이번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운 걸까? 여러 답이 떠올랐다. 사람을 무턱대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작은 신호를 무심코 흘려보내면 결국 큰 상처로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배신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 배신은 말로 끝낼 수 없다. 행동으로 돌려줘야 비로소 막을 내린다. 이번 일을 통해 내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깨달았다. 용서가 언제나 미덕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정당한 응보가 누군가의 삶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 된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가혹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균형을 바로잡는 정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씩 풀렸다. 아이들과 연락이 닿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 거라 믿었다. 그때는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웃으며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아빠는 끝까지 당신들을 지켜내고 싶었다. 어쩌면 내 인생은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 배신으로 무너졌던 집은 사라졌지만 대신 나 자신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삶이 남았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오롯이 나로서 서 있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나는 천천히 맥주잔을 비웠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되뇌었다.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남긴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한 지금 나는 비로소 자유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